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면 아마 많은 또 진실들이 또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때리면 맞겠다 2대1, 1대1, 3대1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언더독 이미지를 좀 가져가시려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여당 대표를 지내서 지금 연임을 하겠다는 분이 언더독이라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는 잘 안 맞거든요. 주목하는 게 저게 어디까지 막장으로 갈 것이냐. 정청래 그 후보 쪽에서도 아마 김민석 후보의 과거 파묘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진우 의원 레카 정치인입니다. 정신이 나간 거고 완전히 이거는 정말 매국적 행태 아니냐. 저거는 제가 보기엔 좀 억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다른 국가 정상 앞에서 저렇게 한없이가변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2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오늘 화요일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어제도 그렇고 좀 많이 좀 빠지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어제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수출은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 더 이상은 빠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보는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 정치권 이슈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치훈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촉법 성치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어려요? 이번에 보니까 기탁금이 부담스러우면 촉법인 것 같아요. 네. 기탁금 문제 공감하면 촉법이 아닌가. 네. 네. 근데 청년 의원들 비율 보니까 좀 낮긴 낮더라, 그죠? 그게 그 집계되는 의회 전 세계 120 몇 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119인가 뭐 그러니까 밑에 한 자릿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맞아. 근데 45세 이하로 해도 7명인가? 네, 거의 없어요. 네. 너무 없으시더라.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원래 53세 4세였다가 57세 그러니까 86세대 비판받는 이유가 있어요. 86세대 나이에 맞춰서 점점 올라가요. 국회의원 평균 나이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조금 뭐 젊은이들이 뭐 경험도 쌓아야 되긴 합니다만 하여튼 너무 비율적으로 봐도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크게 상황 다르지 않죠? 국민의힘도. 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그래도 청년 최고위원이 있죠. 네, 있죠. 네. 청년 의원들에 대한 뭐 이렇게 어드밴티지 같은 게 좀 있나요? 출마자들에 대해서? 그렇죠. 일단 그 비용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다운돼 있는 걸로 싼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요새 뭐 올공에 가서 계속 하시잖아요. 20대들하고 같이 청년 정책. 부정선거, 재선거, 당 대표가 장동혁 당대표. 너무 즐거워하시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접점을 또 늘려가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정당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선다. 정바세의 신인규입니다. 네, 정당을 좀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언제 세워요? 아니 저는 딴 게 아니라 진짜 지금 뭐 지원을 어떻게 해주냐, 뭐 기타금 얼마 해주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네. 더 근본적으로는 직장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전 이걸 이제 뭐 국민권 휴직제, 출마 휴직제 이렇게 해서 전 도입을 좀 제도 도입을 주장을 좀 하고 있고 아하. 더 나아가서 좀 선출직 연한 총량제 같은 것도 이 정치가 은퇴 나이가 없잖아요. 근데 진입에 대한 통제 나이는 있거든요. 만 40세가 되지 않으면 대선 못 나갑니다. 그 은퇴 나이를 좀 정해주든지 아니 선출직 연한 총량제를 저희가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통해서 좀 정치권이 역동적으로 좀 변화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출직에 뭐 20년 이상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나가라는 거죠. 선출직 30대 연한 총량제. 그 출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당선? 아니, 당선이 됐을 때 카운팅이 돼서 이제 줄어드는 거죠. 아. 네, 연한 총량제를 밀고 있습니다. 계속 헌법소원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만 40세로도 입구도 통제해 놓는데 왜 나가는 나이는 통제하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이가 많다고 나가라 이 뜻이 아니고 많이 했으면 선출직을 많이 당선돼서 많이 하신 분들은 그만하면 됐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오늘 뉴스는 최윤경 기자가 정리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기자분들은 보통 몇 세 나이가 어떻게 돼요? 취재 현장에서 떠나는 나이가. 취재 현장에서요? 네. 은퇴 나이. 은퇴 나이. 회사가 계속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60세가 이제 은퇴예요. 회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네, 회사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중앙일보 중앙그룹 55세였는데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점점점 늘렸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60세까지 늘어났고 현장에 지금도 있는 선배들이 있어요, 많이.
왜냐하면 다 40대 후반부터는 많이 들어와서 원래 네. 데스크 하고 네. 하다가 데스크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경험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 현장을 뛰어야 좋은 기사가 나오니까 거의 회사에서 다 나가라고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논설위원이 간다 이제 이런 거 많이 하고 아 그래요? 아 근데 진짜 그 취재 현장에 막 한 60세 되는 뭐 머리 희끗희끗한 분이 직접 취재하고 그러면 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는 그 과거에는 제가 언론사에 오래 있었으니까 과거에는 이제 젊은 기자들만 내보내고 조금만 나이 들면 그냥 앉아서 빨간 볼펜 쥐고 뭐 이랬어요. 근데 그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기자 제도라는 게 도입이 돼서 그 어떤 한 특정 분야, 예를 들면 보건복지라든가 노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평생 그것만 전문하는 전문 그런 분야가 기자들, 있으니까. 그런 기자들이 하나둘 생겨나는데 외국은 그게 일반화돼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은 예를 들면 백악관 출입 기자가 정권 바뀐다고 바뀌지 않아요. 기자들은 그대로 있고 정권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은 과거 정권과 비교해가면서 얘네 이거 문제가 있는데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청와대 출입 기자가 마치 정권의 그 당을 출입한 전리품처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좋은 기사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돼요. 어렵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들 정리할 텐데 대통령 아파트 매각 관련된 뉴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어제 이제 막 아파트 매각이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그 등기부등본이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28년 동안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을 했는데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주택자가 된 겁니다, 확실하게. 청와대는 그 관련해서 1주택자로 대통령이 꼭 팔아야 되는 매각 의무는 없지만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근데 등기부 등본이 아주 좀 독특했습니다. 그 29억에 팔았는데 그 중에 17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이재명, 김혜경 이 부부 이름으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나머지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준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청와대의 설명이거든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월까지 일단은 누군가가 등기를 쳐야, 그러니까 이 집을 매수권 가지고 있어야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여기 이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시기가 지나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소위 말해 물딱지, 그냥 이 집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무조건 소유권을 넘겨야 이 집이 팔릴 수도 있는 것이고 사는 사람도 의미가 있으니 네. 시점상으로는 그렇게 맞춘 것 같고 대신 이 사람이 당장 7월에 잔금을 치를 돈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10월에 본인 집이 이제 매도가 되면 그걸 들고 오겠다고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대통령 부부가 그러면 곧 나중에 잔금을 치러 그 대신 우리가 그 돈을 안 받고 일단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로 하고 여기다 근저당을 설정을 하겠다. 쉽게 말해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대통령이 집값의 나머지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겠다. 네. 물딱지라는 전문 용어는 약간 죄송합니다. 해설을 좀 해주시자면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 네, 집이 이제 예를 들면 84제곱이다. 네. 그러면 이제 새로 생기는 집이 1 플러스 1로 두 채를 받을 수도 있고, 네. 아니 84보다 조금 더 큰 뭐 110자를 네.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권리가 있는데 그쵸? 이게 시기가 지나가고 조합이 뭐 인가가 나고 나면 네. 그때는 집을 사도 그냥 이 집을 사는 거지 나한테는 새로 생긴 집에 권리가 재건축 없는 후에 거죠? 소유권 권리가 없다. 그래서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뒤로는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물딱지는 그런 뜻으로 원래 이제 딱지거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권리 없는 딱지라는 의미로 이제 물딱지다. 네, 네. 이런 이제 표현이 전문 용어로 나온 건데 여튼 매수자의 사정을 좀 편의를 봐준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왜냐하면 매수자가 지금 당장은 낼 돈이 없으니 10월 정도 돼야 이제 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매도 자금이 나오니 그때 돈은 드릴게요. 대신 이 집에 대한 권리를 갖고 계셔서 그때까지는 뭐 어쨌든 채권자니까 빌린 거는 아니지만 빌린 것처럼 형식이 꾸며진 것이니 여기에 대한 뭐 이자를 뭐 일정 부분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0월까지 잔금 치르는 걸 좀 미뤄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맞나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이해한 게 세 분 다 맞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다른 해석이 좀 있을 수 있나요? 국민의힘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하던데요. 일단 뭐 대출 규제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 지금 이쪽에서 네. 17억인가요? 네. 17억을 7천인데 사실상은
꽂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17억 7천 정도 되면 한 15억 정도가 아마도 그렇죠. 부족한 돈일 거고 근저당권은 이보다 보통 120% 정도 잡으니까 네, 아마 그렇죠. 한 15억 정도를 그렇죠. 빌려준 15억 걸로 정도를 보여요. 빌려줬고 29억짜리인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뭐 대출 규제를 해갖고 뭐 2억밖에 뭐 대출 못 받게 하면서 그렇게 다 막아놓고서 이런 식의 편법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집을 팔 때는 이런 식의 편법을 쓰는 게 맞느냐? 네. 라는 그런 지적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조합원이 되게 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수익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건 뭐 재개발하면 돈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네, 네.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그 직전에 그걸 파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나는 이걸로 인한 수익을 얻지 않겠다. 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수익을 얻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가 돈도 빌려주고 뭐 또 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니까,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신 거예요? 혹시 무슨 친척이나 뭐 아닙니까? 라는 얘기들도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아직까지 진실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좀 살펴봐야 근데 아마 그 재개발에 대한 이익도 이 아파트 가격에 녹아 있을 겁니다. 그죠? 왜냐면 그게 안 29억 되는 이니까. 집이라고 하면 29억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아마 매매가 될 거고. 근데 이게 아마 같이 녹아 있으니까 아마 29억이고 어찌 보면 그래서 대통령도 만약에 이 가격을 받으려면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뭐 그럴 수도 수 있죠.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이 매수자는 돈을 한 푼도 안 썼다고 봐야 돼요. 제가 그냥 그러니까 추측한 계약금 건데 아마 썼을 등기부로 보고 추측한 건데 예. 2억 9천만 원은 아마 본인 돈을 썼을 겁니다. 예. 계약금은 넣겠죠. 그랬겠죠. 근데 여기 세입자가 그 11억 4천만 원인가 11억 3천만 원인가 들어 있잖아요. 세입자 만기가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는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고 사실은 갱신할 수 있었는데 집이 팔리니까 아마 갱신 못 하게 되겠죠. 근데 이 11억 4천은 그냥 들어있는 집이고 나머지 잔금이 15억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도 안 치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억 9천으로 29억짜리 등기를 지금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대신 이제 10월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잔금을 치를 때 한꺼번에 이제 27억 정도를 드리긴 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아마 뭐 이 매매 사정을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으나 네. 그 전세가 빠지는 시점이랑 매수자가 들어오는 시점이 대충 맞았던 그 케이스를 좀 찾으신 거 아닐까? 그 뭐 부동산 그랬을 중개업에서 수 있겠죠. 그죠? 네, 네. 네, 왜냐하면 또 매수자 전세 세입자를 갑자기 막 나가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뭐 뉴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이사 날짜들이 좀 맞는 매수자를 찾았는데 이 매수자가 자신의 집을 판 그 대금을 줄 때까지의 기간이 한 몇 달 정도가 아마 비게 되니 먼저 이 등기는 쳐주고 그 다음에 잔금에 대해서는 한 2, 3개월 정도는 뒤에 받되 대신 그때까지 그냥 갑자기 매수자가 뭐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뭐 근저당 설정을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 한 달 뒤에 팔면은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한 달 뒤에 팔면 이거는 그 물딱지가 되니까 그 집 가격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네네네. 그렇게 되니까 비싸게 팔려면 지금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서라도 내가 팔아야지 나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네요. 네.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일단 무주택자가 되면서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했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이제 문제는 그 매도 과정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비판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앵커님 정리해 주신 대로 이제 매도인 금융을 이용한 거 아니냐. 결국에는 그 몇 달 사이에 이제 돈을 조달해올 때까지 뭐 매수인도 자기 입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배려를 서로 해서 이제 물론 사적 자체 영역이기는 한데 정책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파는 과정까지도 아마 좀 정밀한 현미경 검증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나도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기회가 안 오는 거야? 그럼 이 매수자만 로또 맞은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식의 약간의 그 박탈감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런 박탈감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뭐 비판하실 수 있다고 전 보는 건데 결국에는 대출 규제도 대출 규제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결국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하나의 정책 수단이고 뭐 공급 정책도 있고 이제 앞으로 뭐 세제 정책까지 다 나올 텐데 전 순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결국엔 대출 규제도 서서히 완화해 가고 앞으로 이제 세제도 어떻게 해 나가고 또 공급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아마 이런 문제로 옮겨 붙는 것이 더 건강한 논의 구조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께서 또 집을 팔았는데 또 그거 가지고도 계속 그 논란을 만들어 가는 것은 전 좀 생산적이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수인이 얻는 그 이득 그거는 국민들이 박탈감이나 부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건데 대통령이 이거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취했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 그 지정고시 이후에 팔면은 사는 사람이 살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 조합원의 자격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팔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오늘인가 이준석 대표는 가격을 대폭 낮춰서 했으면 팔렸을 거다. 그런 빚을 근저당이 필요 없는 사람이 샀을 거 아니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대통령이 지금 집을 파는 이유가 1주택자니까 팔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주택자 파는 거잖아요. 안 사니까 실거주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본인의 그거를 위해서 그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낮춰서 판다? 그러면 주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피해를 주는 거라 보거든요. 시장가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너무 무리한 요구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통령의 그냥 정책적 의지 정도로만 좀 알아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네. 대통령이 왜 집을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살지 않는 실거주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비난하고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정부의 정책이 그런데 그럼 지금 대통령도 지금 청와대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판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라든가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집을 딴 사람에게 전세주고 다른 데 가서 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서 뭐 비거주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걸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게 부메랑이 돼서 대통령한테도 지금 대통령도 지금 청와대에 살면서 거주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공격을 받으니까 이걸 파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팔다 보니까 여기서 이익을 실현해야 되니까 그 물딱지 되기 전에 파는 뭐 이런 과정을 간 것 같아서 결국은 본인에게 닥쳐왔을 때 본인은 할 수도 없는 것들을 남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는 뭐 똘똘한 채금 뭐가 안에 비거주는 문제가 있어라는 식으로 공격했던 것들이 거기에 대한 후유증 아닌가라는 스스로 생각도 발목을 들어요. 잡은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생각도 말씀이신 것 들어요. 같고요.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 부동산 대토론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이제 시민들이 의견들을 막 올렸는데 그 중에 거의 뭐 3건 중에 한 건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정부가 훨씬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건 네. 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더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집을 안 팔아도 되고 뭐 사금융을 써서 팔아도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제일 이걸 보고 분노를 하는 건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렇게 집 팔기 어렵지 않느냐. 집 사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거래를 앞뒤를 다 막아놓고서 계속 우리를 이제 죄악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들이 좀 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한 말씀만 보태면 네. 대통령께서도 누구를 특정 국민들을 죄악시한다. 전 요런 프레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라는 건 망국적 현상인 건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욕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투기적인 행태를 가지고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계속 불려왔던 이런 행태 이게 정말 모두에게 정말 공멸에 정말 그런 불행을 안겨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정부가 더 나서서 많이 짓고 또 저는 지방주도 성장도 한다고 하니까 지방에도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들을 많이 좀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좀 부동산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하는 데에는 우리가 좀 마음을 다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누구를 또 악마화하고 서로 논아서 싸우게 하는 것은 전 별로 그건 올바른 접근법은 네. 아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뭐 마귀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투기요, 뭐 투기.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식의 접근을 해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다음에 아니 그 국민의 욕망을 비난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정책의 실패지. 너는 왜 집을 가지려고 그래? 너는 왜 2채를 가지려고 그래? 다 2채, 3채 가지려고 하죠. 다 물려주려고 하고 그거를 정책적으로 뭘 막아서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들은 정책의 실패지. 그걸 국민들의 어떤 욕심에 욕망의 실패라고 그 욕망을 가진 것을 뭐 그게 마귀가 됐든 무슨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됐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회주의가 그래서 망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건 저는 옳지 아니 않다고 근데 생각해요. 욕망을 비난한 게 아니고 욕망을 비판했으면은 주식시장은 왜 그렇게 활성화 시켰겠어요? 그것도 다 똑같은 욕망인데 돈을 버는 수단을 갖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필수제라고 하는 의식주 집을 가지고서 돈을 버는 수단이 되는 게 맞냐라는 문제의식은 저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번 좀 돌아볼 부분이고 네. 욕망을 절대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욕망 자체는 뭐 저도 있고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올바른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은 좀 아마 필요하다. 그리고 저 대통령 그 말씀이죠. 문제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규모로 볼 때 물론 이제 어느 나라나 부동산에도 그다음에 뭐 주식에도 채권 시장에도 이렇게 자산들이 딱 분배가 돼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너무 그게 이제 부동산 쪽에 지나치게 많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이렇게 분산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맞는 됩니다. 말씀인데 네. 그러면 부동산 투기와 못지않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거 투기적 현상 아닙니까? 그거는 뭐 주식시장에서 있는 거는 괜찮습니까? 2,500 하다가 지금 9,000 몇백까지 올라갔다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런 성장과 네.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계속 부추기면서 이것도 워닝 사인을 경고를 하고 이렇게 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들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네. 국민연금 가지고 거기다 막 돈 쏟아 부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 공격을 하신다면 이게 지금 주식시장의 어떤 비정상적인 이 거래 형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걸 ETF 만들어가면서 권장하신 게 지금 이 정부 아닙니까? 주식은 제가 제일 큰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가슴 아플까봐 그거 해야겠다. 네, 제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불법과 편법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관련된 소식들 짧게 한두 개 더 보고 넘어갈까요? 아, 네. 그 최근 리얼미터랑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거 이제 하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락을 숫자가 조금 떨어졌는데 여기서 핵심 지지층이 돌아섰느냐, 집토끼가 이탈한 것이 맞느냐라는 논쟁이 또 일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실제로는 그 민주당 지지층, 뭐 진보층 이런 데에서 1% 포인트 정도씩 하락을 했고 그리고 리얼미터의 경우 진보층에서 5.4% 포인트가 하락했고 네. 중도층에서는 2.4% 포인트가 상승했다. 이제 그래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으나 진보 지지층에서 하락이 있고 오히려 중도에서는 약간의 상승이 있어서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좀 빠진 거 아니냐? 네,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거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혜경 여사 관련된 소식이 하나 네, 있군요. 이게 사실 한 일주일 정도 된 이야기고 저희가 그동안 전달을 하지 않았어요. 네. 중요한 이슈인지 잘 몰라서 전달을 안 했는데 오늘 한번 갖고 왔습니다. 길어져서 김혜경 여사가 그 몽골에서 순방했을 때 당시에 활을 여러 차례 이제 쏘려고 하다가 손이 아파가지고 손을 터는 모습이 그 장면이 포착이 됐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악수하는 장면까지 같이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주진우 의원이 이거를 이제 손 털고 악수하고 이 장면만 짜깁기를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 무례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아무튼 요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볼까요? 네. 여러분, 이 영상 보셨습니까? 국민 세금 쓰고 몽골까지 가서 손 탈탈이 뭡니까 도대체? 네. 아, 보니까 이게 손을 악수하고 이렇게 뭐 닦거나 이렇게 약간 터는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이렇게 크게 손이 아파가지고. 손이 좀 아팠던 것 같기는 하던데 혹시 보셨어요, 이 영상? 아니 여러 번 봤죠. 네. 그러는데 저거는 제가 보기엔 좀 억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다른 국가 정상 앞에서 저렇게 아소리를 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렇게 손을 잡으니까 여기 손 아파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과거에 그 구포시장에서 그 하정우 씨가 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저거를 가지고서 뭐 똑같은 손을 터는 거에 대해서 이건 아파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좀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전 억지 주장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조작이에요. 풀영상을 보면요, 저거 그 몽골 전통 활이 엄청 그 안 땡겨지거든요. 억지로 좀 땡겨보려고 하다가 막 이게 손이 저려가지고 안 그래도 털고 계셨어요. 털고 계신데 몽골 대통령이 오니까 가서 악수를 한번 하고 근데 계속 아프니까 털고 그런 다음에 또 앞으로 나가가지고 또 가까이 가서 그래서 쏴요. 그러니까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딱 그 악수하고 손 턴 것만 딱 그건 편집이 아니라 조작이죠. 저는 주진우 의원 레카 정치인입니다. 저 사이버 레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가짜뉴스 퍼와가지고 그 사람, 그 특정 타겟팅된 인물이 나쁜 인물인 양, 마치 엄청난 뭐 잘못을 저지르는 인물인 양 포장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억울하게
그 죽음으로 몰고 갔던 레카 정치인들 지금 어떻게 레카 유튜버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처벌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주진우 의원 저 배지 반납해야 됩니다. 전 진짜 저렇게 저 지적한다. 만약에 저 지적하려면요 풀 영상을 올려요. 풀 영상을 올린 다음에 아무리 손이 아팠어도 정상과 악수하고는 참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딱 저것만 조작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저거를 손 터는 영상. 진짜 저는 주진우 의원 저렇게 사고 칠 줄 알았는데 왜냐면 뭐만 열면은 그냥 유튜브 딱 킨 다음에 뭔가 그거에 대해서 막 지적질하고 뭔가 막 잘못됐던 되게 과장하고 해왔던 게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잘못 인정 안 해요. 끝까지 잘못 인정 안 해요. 표현의 자유래요. 저기 뭐 어떻게 표현해 줍니까 조작이? 근데 저게 약간 그 매국 정치라고 저는 보는 게요. 매국? 저거 만약에 몽골에 있는 분들이 저 영상만 주진우 의원의 영상만 보면 대한민국 영부인이 되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마치 우리 몽골 대통령을 좀 무시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왜 외교적 사안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가짜 뉴스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까? 국내도 아니고. 아니, 이거는 외교 사안이잖아요. 네, 그것도 네, 네, 네. 몽골에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 분위기 좋게 그 축제에 가가지고 활도 쏘고 서로 우위를 다지고 온 건데 그 앞에 거만 딱 잘라가지고 저런 식의 영상을 만들고 정권을 공격한다? 이 정신이 나간 거고 완전히 이거는 정말 매국적 행태 아니냐. 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이럴 때 항상 의문은 그 상대국은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1절 반응이 없어. 아 이거 뭐 반응할 것도 아니지 뭐 이게. 네, 우리끼리 저 너무 행사 분위기 진짜 좋았다니까요. 아, 너무 심합니다. 진짜. 자, 하여튼 요런 논란까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첫 합동 연설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굉장히 멘트들이 세게 나오던데요. 예비경선 합동 연설회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어제 현장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김대중을 공격했듯 이재명을 공격하고 노무현을 흔들듯 분열을 부추기는 거짓 평론에 말 한마디 못하고 노코멘트하는 당대표에게 뭘 믿고 당을 맡기겠습니까? 명청대전을 끝내야 합니다.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당대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화두는 뭐냐? 유능한 진보입니다. 개혁을 입에 살지만 실제 개혁이 아니라 동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권당은 평론가가 아닙니다. 결과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청래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2대1, 3대1로 때리면 맞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당원들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뭐 짧게 저희가 좀 편집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당 대표 연설 한번 보셔도 풀 영상 보셔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워딩이 굉장히 셉니다. 특히 김민석 후보 쪽 워딩이 가장 어제 좀 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요. 일단 뭐 노선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김대중을 흔들었듯 또 노무현을 흔들었듯 얘기하는 게 저는 와닿거든요. 왜냐면은 특히나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내 국정 지지율 안 좋았고 임기 내내 같은 진영 안에서 흔들었고 그 당시 뭐 유명한 말 있었잖아요.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그 비판.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참 인기가 없는 불운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뒤늦게 국민들이 또 진보 진영 안에서도 아 이분이 정말 우리보다 조금 한 발짝 빨리 나가고 있어서 우리가 몰랐을 뿐이구나라고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2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거기에 선봉장 지금 이재명 대통령 흔드는 선봉장에 서 있는 분 뭐 굳이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그 유 작가 같은 분이 얘기해버렸네.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면은 또 뭔가 또 타겟팅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분이 공교롭게 20년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지켰던 분이 어떻게 똑같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괴롭히고 흔들었던 사람과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전 김민석 후보가 해준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느낄 때, 당원들이 느낄 때도 아, 그치 우리가 20년 전을 벌써 잊었구나. 아, 잊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 대통령 임기 2년 차인데 대통령 좀 뒷받침 해줘야겠구나. 지난 1년을 되돌아봤을 때 발 맞춰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좀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보고 저는 또 정청래 후보는 때리면 맞겠다. 2대1, 1대 3대1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언더독 이미지를 좀 가져가시려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전당대회 한 몇 주 동안 있었던 과정들을 보면 자, 청년 최고위원 부결됐죠. 김용 후보와 송영길 후보 브레이크 한번 걸렸었죠. 그런 것들 다 어디가 주도했습니까?
친청계가 주도했거든요. 친청계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새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당을 운영하는 새와 힘은 친청계이겠습니다. 근데 네. 언더독으로 자꾸 저 전략을 짜시는 게 과연 적절한가 네.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청래 전 대표가 지난 한 20년 정치하면서 제일 많이 말로 때리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아닌가? 그쵸. 가장 워딩, 네. 센 워딩으로 좀 유명했고 사실 그걸로 이제 대중적 인기도 많이 얻으신 분 같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이제 뭐 네. 여당 대표를 지내서 지금 연임을 하겠다는 분이 언더독이라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는 잘 안 맞거든요. 네. 예를 들면 연임을 하려면 본인이 잘했고 1년을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2년도 더 기회를 주세요. 이게 논리 정합성이 맞는데 뭔가 지금 전략을 좀 모순되게 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반명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반명이라는 얘기를 정청래 후보가 하던데 이게 무슨 반명이라는 단어 썼다고 반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논리 체계를 다 파괴하고 있는 이 정청래 후보의 행동에 대해서 아니 반명이라고 하면 본인이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그 발언과 또 전북 소외론을 가서 부추겨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지난 1년간도 이렇게 우리가 많은 시사 프로에서 이슈들을 다룰 때 이 당청에 삐그덕거리는 거를 너무 많이 우리가 소비를 했거든요. 그럼 그 문제의 진원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반명으로 규정받는 거에 대한 해명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명 거리는 사람이 반명이다. 이게 무슨 허무개그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 이 기본적인 논리 체계를 가지고 대화하는 게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유시민 씨에 대해서도 결국 필패할 것이라는 저주의 구판 벌린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는 최소한의 이재명 정부를 지키겠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요. 한마디는 해야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노코멘트 하면서 그 반사적 이익은 누리겠다?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좀 피곤함을 넘어서가지고 도대체 이 상황이 뭔지가 이렇게 네. 잘 헷갈릴 구별이 것 안 같다. 되는, 헷갈리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여유롭게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김종영 최고위원께서는 네. 예, 요 연설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일 그 주목하는 게 네. 저게 어디까지 막장으로 갈 것이냐. 그게 사실 굉장히 관심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막장으로 가고 있어요. 막장으로 가고 있는데 과거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이슈를 끄집어낸 게 이낙연. 저희가 끄집어낸 게 아니잖아요. 네. 싸우다가 이낙연 후보 쪽에서 끄집어낸 거고 네. 그리고 그 이전까지 간다면 박근혜, 이명박 두 분이 서로 싸우면서 정말 온갖 바닥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때 다 상대방에 대해서 끄집어냈던 것들이 나중에 다 그게 사실이 되면서 두 분 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겪어야 되는데 보면 지금 그 비슷한 전철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신천지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있잖아요. 신천지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청래 대표가 그 JMS 정명석 씨하고 무슨 인척관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공주 금산에 갔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이 동네에서 같이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JMS하고 신천지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단의 계보를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대한민국의 이단, 그 기독교계의 이단들은 그 김백문이라는 과거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 문선명, 그 다음에 신앙촌 했던 박태선, 네. 이분들이 다 그분의 맞아요. 수하였던 네. 제자였던 네. 그런 게 있고 거기서 나온 게 정명석 씨는 그 문선명 씨의 강사였고 그 네. 통일교회 강사였던 사람이 떨어져 나와서 한 거고 그 다음에 박태선의 신앙촌장에서 나와서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거쳐서 이만희의 신천지로 내려오는 이런 계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또다 공부를 제가 좀 하셨고. 찾아봤죠. 근데 근데 옛날에 제가 사회부 기자할 때 그거 네. 좀 공부 좀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서로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 공격이 시작되는구나. 저게 다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고 신천지 얘기가 또 나오는 거는 과거에 이낙연 그 후보가 막판에 거의 뒤집기 할 뻔했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투표율이 엄청 올라갔는데 이게 정상적인 투표가 아닌 거 아니냐. 이게 이른바 종교 집단이 우리 통일교나 신천지가 그 국민의힘 선거에 막 개입을 했듯이 거기도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때도 좀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시작한 거고 좀 있으면 이제 반박 나오겠죠. 뭐 정청래 저 후보 쪽에서도 아마 김민석 후보의 과거 파묘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 그
그러니까 모든 사이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양반이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한 20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심지어는 물론 이제 옛날 얘기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사람 병 고치고 이런 일도 되게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 그 밑에서 이제 배웠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대체로 다 비슷한 논리 체계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본인이 좀 아시네. 왜냐면 저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이 종교 쪽 재밌어 해갖고 네. 몇 개 좀 봤는데 이거 흥미롭더라고요. 그 계통들이. 네, 맞아요. 네, 전 한때 그 증산도도 막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가 왜 갑자기 선생님 정신 차리시고 이단 이 죄송합니다. 얘기를 왜 왜 이렇게 꺼냈는지를 신천지 아마 얘기가 나오냐.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 이제 김민석 후보가 계속 연일 신천지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노리고 있는 것이냐 아직 명확하게 타겟팅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로만 친명이면 뭐하냐. 대통령 공격을 비호하고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조중동에 밑반찬을 주는 게 반명이고 분열주의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삼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신천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안에 당 안에 그러면 신천지 당원들이 위장 당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후보가 신천지랑 연결됐다는 얘기야?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본인은 오늘 실체적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체적 근거가 있다. 네. 근데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가 전에 이제 비상계엄 얘기도 사실 했었잖아요. 그때랑 느낌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계속 계엄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몇 맞아요.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에서도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비상계엄 자기가 가장 먼저 아무도 저 당에서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 얘기 꺼냈었다 얘기도 이때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그 비슷한 뭔가를 아마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대전 출신이고 정씨지만 관계 없습니다. 저는. 제 신천지 아니냐고 자꾸 그러셔서 아니 그냥 재밌어서 공부를 좀 한 게 좀 있었죠. 어릴 네. 때요? 어릴 때 대전에 계실 때? 그리고 저 증산도의 총 본산이 대전에 있어요. 저희 집하고 불과 직선거리 한 150m밖에 안 돼요. 이만한 큰 건물이 있습니다. 안 되는데. 하여튼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게요 1인 1표제 갈 때부터도 우려됐던 내용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도 원래는 당에서 뭐 대의원제도 있고 다양하게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놓는데 청청래 후보가 들어와서 그냥 1인 1표 다 주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제일 걱정했던 게 그럼 이거 당원 주권주의가 아니라 김어준 주권주의 되는 거 아니냐. 그 우려 하나에 더해서 이런 종교단체에서 우르르 밀고 들어오면 그 막을 도리가 있냐. 또 없는데 그냥 열어버렸거든요. 지금 뭐 검찰도 보안수사권 대안이 있느냐? 없는데 그냥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1인 1표제도 좀 오남용이 돼 왔기 때문에 1인 1표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관리 감독이 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열어버렸다 보니까 저는 뭐 김민석 후보가 얼마나 많은 증거를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면 아마 많은 또 진실들이 또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야가 이번 기회에 다 같이 이 가짜 당원들 있잖아요. 뭐 종교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지시를 받고 들어온 그런 오염된 당원들, 그리고 이중당적 당원들 이거 좀 정리를 했으면 합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선관위에다가 자료 다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해서 맞춰보고 지금 보면 거기 민주당에도 조국당과 이렇게 아마 이중당적인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유통일당, 그다음에 우리공화당 뭐 이런 쪽에 이중당적자들 엄청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 당원 중심주의를 하자면 이런 부분들이 다 제거가 돼야지. 그래도 순수한 당원들의 의사가 직결되는 거지. 아니 무슨 저 지시 받고 종교 지도자 뭐 사이비 종교 교주의 지시를 받고 혹은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이중당적하면서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투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 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뭐 당원 주권 뭐 중심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말장난이죠. 네. 당원 조건을 침해하는 행위죠. 친한계가 당권 잡으면 한번 같이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장동혁 지도부는 안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하려면 양당 모두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맞아요. 왜냐면 이중당적자 이것도 그렇고 유령당원 정리도 그렇고 거대 정당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당원의 숫자가 확 줄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갖고 있는 지금 막 몇백만이다 하는데 실제 그 당원들이 막 그 당비를 선거 기준으로 하면 확 주는데 그건 굳이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 한 번 당비를 냈던 사람까지 쭉 다 포함하면은 양당 모두 수백만 명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정리를 안 해요. 왜냐면은 그게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 각 정당의 자산이라 생각하거든요. 저 옛날에 전 당 들어오지 얼마 안 될 때 당원 명부 관련된 거 뭐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뭐 그때 보니까 그때 기준으로 1900년생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정리가 안 된 거야. 수십 년 전에 당원 명부에 들어가 계신 분인데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을사늑약 이전에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하시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마도 보내드려야지. 그러니까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서 약간 그런 분들을 남겨 계시고 뭔가 각 정당이 이중당적도 그렇죠. 저희 당만 있겠어요? 국민의힘도 있죠. 저희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로의 당원이 줄어드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법으로 금지해놨는데 왜 편법으로 허용하고 있냐? 한번 00년생인데 00년생인데 1900년생이에요. 1900 예, 예. 그럼 아니, 이번에 경선할 때 시도의원 경선할 때 저 안심번호 주잖아요. 그래서 전화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시도의원들이 경선하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017, 011 이런 것도 많고. 017. 네. 그다음 전화하면 전 거기 안 사는데요. 그리고 저는 탈당했는데요. 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수백 년이 됐고 우리보다 인구도 많은 영국의 노동당이나 보수당 이런데 저 당원 대개 10만에서 20만 사이예요. 근데 우리는 몇백만 명이 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래요. 우리 당보다 큰 데가 아마 중국 공산당이 아마 당원이 공산당은 당원이 많죠. 네. 자, 그리고 최고위원도 지금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친천계에서 생일별 투표 전략을 짰다라고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 그 친석계 투표판을 어제 못 보여드려가지고 보여드립니다. 자, 어제 노영희 변호사가 말한 거는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짝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아유.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예, 별로 좋은 이렇게 전략은 좀 아닌 것 같고. 디마케팅이죠. 예, 네. 예. 근데 그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면 전당대 투표 길잡이 이렇게 세트가 나왔어요. 이거 이제 1조합, 당원들이 만든 거죠? 그렇죠. 네, 이 캠프에서 지지자들이. 이렇게 만들 수는 없고 네. 1조합, 2조합, 3조합 이렇게 해서 여러분 원하는 조합으로 찍으세요라고 지금 돌고 그러니까 있다고 합니다. 김용 서미화, 김용 이건태 서미화. 그러니까 세 분을 모시고 싶은 모양이군요. 저렇게. 아마 이거 만든 분은 그런 게 생각이었던 있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제 이제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1월생부터 4월생까지 그다음에 최민희, 누구죠? 이성윤 이렇게 찍으라고 했고 5월, 8월은 이성윤, 한민수, 왜 5월, 12월은 한민수, 최민희. 왜 외우고 계십니까? 생일 따라서 김용, 서미와 김용이 다 저거 불러드립니다. 보이구나. 네. 짝수 홀수 뭐 별거 다 하던데. 네, 맞아요. 헷갈리니까 내가 태어난 연도가 홀수면 누구, 뭐 짝수면 누구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전략이 이렇게 많아지면 도대체 누굴 어떻게 뭘 따라가면서 찍어야 아니 되는 근데 이게 러닝메이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그냥 난 누구누구와 더 이렇게 호흡이 맞고 이건 괜찮은데 네. 무슨 생일에 따라 가지고 저 조합을 누가 정했으며 저게 통한다고 하면은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표를 골고루 분산시키고 싶은 건데 저게 아이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 1-가 1-나 있잖아요. 자, 우리 둘 다 당선시키고 싶으니까 우리 당 지지하는 분들 중에 6월생까지는 가를 찍어주시고 7월 이후는 나를 찍어주세요라고 말하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저렇게까지 하는 강성지 측은 조금 자중하시는 게 맞다. 뭐 본인의 유권자 아니 어차피 그 뭐 친천계는 3명으로 딱 좁혀져 있으니까 뭐 이미 좁잖아요. 이미 뭐 아무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신명계가 지금 많아서 오히려 지금 저런 전략을 생각해도 저렇게 겉으로 저렇게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하는 거는 저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에서 네.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가 이제 연임이 되고 또 친천계 최고위원들 3명 이렇게 딱 가면 뭐 또 그런 모양으로 가겠죠. 근데 김민석 당대표의 만약에 친천계 3명의 최고위원들 혹은 정청래 당대표의 뭐 친김민석계 혹은 뭐 친명계 의원들이 이렇게 가면 상당히 시끄러워지겠네. 그죠? 근데 그건 있으면 결국 당대표의 또 지명직 최고위원이 저희는 2명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출직 5명. 거기서 뭐 3대 1로 나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쪽이 다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최고위원 구도와 당대표의 개파가 다를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지명직 최고로 역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굳이 이걸 여대야소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여대야소의 안정적 당 운영을 할 수는 있다. 물론 내부에서 다른 소리가 좀 나오기나 하더라도요. 누가 되시던 간에 그쪽이 다수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특검 소식 한번 가볼까요? 네, 2차 종합 특검이 네. 이제 기한이 다 했는데요. 그거를 더 연장하겠다라는 수사기한 연장 법안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2차 특검이 열심히 일하는지도 제가 잠깐 좀 잊고 있었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군요. 열심히 일을 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차 특검에서 네. 이렇다 할 성과를 낸 게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제 김태효가 구속됐다. 그건 아주 빛나는 성과입니다. 네. 그리고 유병호가 구속됐다. 이것까지는 우리 성과로 확실히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은 3특검이 앞에 6개월을 한 것이고 이어받아서 2차 종합특검이 지금 뭐 6개월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쨌든 더 인력을 늘리고 130명 파견이 됐던 걸 150명까지 파견할 수 있도록 늘리고 그다음에 그 특검 수사 기간도 30일 플러스 30일 더 늘릴 수 있는 그 연장 법안을 이제 상정을 한 거예요. 상정하면서 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거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뿌리 뽑으려는 법안이다라고 법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바로 반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제 너무 지금까지 친 영장 다 기각되지 않았냐. 또 연장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일단 그 필리버스터를 시작해도 180명 넘으면 3분의 2가 넘게 동의를 하면 중단할 수 있잖아요.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후에. 네. 그렇게 해서 표결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2차 특검을 한 번 더 연장하면 이제 내란 관련된 요거는 확실히 수사가 좀 끝나나요? 아니면 그때도 또 연장을 아니요, 전 더 연장할 거라고 보진 않고 이제 예. 마무리를 하는 단계인데 예.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남아 있는 촉박한 기간 때문에 약간의 그 부실한 마무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깔끔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봐요. 이번에 또 한 다음에 저는 뭐 또 연장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정말 마무리를 하는 근데 조금 여유 있는 마무리를 하기 위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네. 사실 근데 이게 그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게 지금 조국혁신당이 협조를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텐데. 왜요? 24시간을 상정하고 해야 돼요. 시작했었는데 네.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니까. 네. 계속 해야 돼서. 사실 필리버스터 하게 되잖아요. 의원님들도 힘든 건 맞는데 네. 보좌진들이 죽어납니다. 그러면 빨리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게 중단됐으면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시겠군요. 그건 여야인 그러니까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지 몰라도 네. 적어도 저는 여야 할 것 그러니까 모든 보좌진들은 너무 힘들어요. 이 필리버스터를 왜냐면은 의원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랑 당번으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저도 보좌진 출신이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는 누구도 당적을 가리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원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이 같이 동참해서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을 해줄 것인지는 아직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그냥 같이 항상 해왔었는데 이 지금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필리버스터 우리가 니네 부를 때마다 가가지고 같이 표결해주고 종결하는데 도와주고 이랬는데 우리가 뭐 거수기냐? 이젠 그렇게 안 할 거야. 정말 원한다면 보안 수사권 폐지한다는 확답을 받고 해줄 수는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가장 민주당스럽다고 하더니 또 이제는 또 민주당 안스러운가 보죠. 그러니까 이게 자강을 하겠다, 독립 노선을 가겠다, 또 다시 합당하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조국혁신당도 지금의 만약에 입장이 현재 유효하다면 그냥 계속 자강의 길을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여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쳐야 이제 180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런 필리버스터를 이제 중단할 수 중단할 있는 수 그 의석수가 되는 건데 그거를 민주당 단독으로는 못 하니까 조국혁신당에 좀 협조가 좀 필요하다. 자,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권 요거 결론을 이제 냅니까 민주당이? 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정책의총을 열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안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대신 요구권으로 가자. 아니 보안수사권을 남겨야 한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잖아요.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 한동훈 의원은 보안수사권 토론이 너무 하고 싶잖아요. 지금 며칠째 계속 토론할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어제 또 한 분을 찾았다가 다시 실패를 했습니다. 그 전용기 의원이 생방 중에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보안수사권 토론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동훈 의원이 전용기 의원님 감사합니다. 토론에 응하겠다고
하셨으니 그 내일 시사저널 오늘이죠. 오늘 시사저널 TV에서 토론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원실에 연락을 하신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게 나오시느냐. 그래서 민주당과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 안달나신 것 같은데 민주당 누구도 복당 오디션의 들러리가 되어주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네. 아, 토론을 어떻게 하는 게 영 바람직하진 않아요? 일단 당내 의견이 종합이 안 돼 있는데 당내 의견이. 예, 당내 의견이 종합이 안 됐는데 왜 나가서 토론을 합니까? 당내에서도 지금 설득이 안 되고 있는데 당내 지금 예를 들면 저는 보안수사권 저는 완전 폐지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건 좀 당내 구성은 지금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저는 그 정도의 중재안이 맞다고 생각하고 홍기원 의원 발의안에 11명이 지금 참여했지만 더 많은 의원님들이 용기를 못 내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치구청에 얘기를 좀 해줘야죠. 자, 그러니까 정치구청 그러니까 여는 건데 의견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정치구청에서 지금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강경론자들이 아닌 분들을 설득해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토론을 할 수 있죠. 자, 우리 당 완벽하게 하나의 목소리로 결정이 됐다. 자, 이제 토론하자. 그럼 우리 대표주자 누구 내세울 겁니다. 그러면 그때 토론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 그러니까 신중론자들이 물어보고 있는 거에 대한 답변이 지금 뭐 박은정 의원이 얘기했던 킥스, 김용민 의원이 얘기했던 피해자가 수사에 관여,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검찰이 언론에 알려야 된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에요. 근데 신중론자들이 이거 갖고 안 돼요, 이거 갖고 안 돼요 하니까 강경론자들 얘기하는 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었는지 잊었냐. 약간 요 얘기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의총에서는 이렇게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됐을 경우에 피해보는 국민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내줘야 됩니다. 그게 나오면 그거 나오길 바라는데 안 나오면 저는 보안수사권 강행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나오면 이제 토론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게 하기로 한 게 언젠데 아직도 그 의견이 합치가 안 돼요. 그게 그거예요. 왜 수년 동안 검찰 개혁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우리가 달려왔어요. 네. 수사 기소 분리도 했어요. 예. 보안수사권 폐지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도라는 게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제도를 추진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네라는 게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뭐 장윤대 사건이 대표적인 거고 그 이전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튀어나왔으면은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약간 우회전을 하든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로 가기로 했으니까 못 먹어도 고다 이런 마인드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논의를 안 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논의를 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갖고 왔는데 막판에 지금 허들이 생긴 겁니다. 허들을 그냥 발로 차고 뿌시고 갈 거냐 아니면 허들에 대해서 앞에서 신중하게 우리가 이걸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논의를 할 거냐 신중하게 갈 거냐 당연히 논의를 해야죠. 그 민주당의 주장은 정말 터무니가 없어요. 왜 없냐면요. 좀 뭐가요?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검찰은 다 악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사권과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공수처는 어떻게 합니까? 공수처에 검사들 왕창 가 있는데 공수처에서는 수사하고 기소하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지금 아까 특검 얘기하셨지만 도대체 대한민국이 무슨 특검 공화국입니까? 1년이 넘게 특검을 해요? 아니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특검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 있는 검사들은 자기가 수사하고 자기가 다 기소해요. 그러면 그거는 놔둬도 되는 겁니까? 아니 검사는 기소하고 수사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거야말로 다 정치적인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자기 편들이 수사하는 거는 그거는 수사도 해도 되고 기소도 해도 되고 나머지는 하면 안 된다. 민생 사안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주장하는 게 대통령 봐라.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검사들이 조작 기소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앞세워서 그거 만들자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 본인이 야 그거 아니거든. 니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국민들한테 피해가 생길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그 무슨 근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검사들에 대한 어떤 그 원한 이런 것들을 그 일상티망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저러고 유시민 씨 같은 게 대표적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정책의총 이제 참 빨리도 엽니다. 지금 온 나라가 이렇게 뒤집혀진 다음에 뒤늦게 이제 정치의총을 열어갖고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하는 행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서 결정 나오면 그때
때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중에서 잘 몰라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장윤기 사건이 없었으면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 법안인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얘기를 그냥 다 모르고 넘어갔을 거예요. 장윤기 사건 나고 그다음에 돌려차기 사건이 다시 부각이 되고 우리 감독에 대한 그 죽음도 조명이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렇구나. 그런 후유증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론이 바뀐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법안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토론해야 돼요, 당연히. 네. 그래서 꼭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만 살을 보태면은 이게 지금 민주당의 우리 성치훈 대변인 같은 분들이 좀 목소리를 더 그렇죠. 내셔야 된다고 송 생각해요. 대변인한테 뭐라는 거 아닙니다. 예. 근데 왜 아까 큰 소리 치셨어요? 아니 저는 요 문제의 핵심 원인은 민주당 내부에서 그 정치를 종교화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조적인 이론을 넘어서 이제는 거의 종교적 신념으로 가는 이 정치를 종교화하다 보니까 대형 유튜브랑 손잡고 매일 나오는 패널들이 매일 정말 이 가짜 뉴스와 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선동이 뭐냐? 보안 수사권은 수사라고 하는데 수사 개시권이 없어요. 토끼머리 수사를 못 하는데 과거 윤석열을 또 대입시켜가지고 뭐 김학의 사건 또 얘기합니다. 그건 오히려 기소 독점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지. 이거 국민들을 자꾸 속이려고 하는데 국민들 안 속습니다. 저 국민을 우습게 안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요구나 협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협력의 제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때 마약 수사할 때 검찰의 이문정 검사장하고 경찰의 백혜령 경정하고 협력이 됩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아무 일도 안 돼 버려요. 그리고 요구하면은 뭐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안 되면은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관을 요구한다. 요구기 때문에 뭉개고 묵살하면 그만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경찰이 비난받겠죠. 근데 안 알면 어떡하냐. 안 했을 때 이행 방안을 지금 우리는 묻고 있는데 요구하면 된다라는 질문으로 질문을 답하는 굉장히 엉뚱한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김종혁 의원님 말씀도 좀 뼈 아프죠. 수사기소 분리를 절대적으로 본인들이 주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공수처는 어떡할 거야? 특검 어떡할 거야?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기소 분리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양기관이 서로 통제 균형 할 것인지를 지금 답을 좀 낼 시간인데 저는 오늘이라도 정책의총하면 이제 민주당이 정치의 종교화를 걷어내기를 저는 진심으로 좀 바라고 싶습니다. 짧게 덧붙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는 네. 본인이 우리 당에서 생각하는 가장 검찰의 그런 권력 남용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안 사건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를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 진영을 설득하지 못한 채 오늘 정책의총을 넘어가고 그냥 통과가 돼버린다.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셔도 되니까 뭔가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완벽하게 설득을 해내던가 우리를.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를 완벽하게 설득하지 못한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거를 강행한다? 저는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강경 입장을 가지신 분들 이제 그 입장이 좀 안 나왔으니까 이제 인터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보안 수사 요구권만으로도 충분히 현재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왜 지금까지 쭉 올 때는 보안 수사권 뭐 수사권에 대해서 수사권에 대한 완전 박탈에 대해서 다 동의해 놓고는 이제 와서 자꾸 다른 얘기들을 끄집어내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도 찾은 게 다행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구권 갖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든요. 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요. 보안 수사 요건 강한 게 뭐냐면 그 제대로 수사 안 하는 경찰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바꿔버리라고 할 수 있다. 근데 경찰이 거대한 카르텔로 다 묶여 있으면요. A팀이 오든 B팀이 오든 똑같이 그 카르텔 안에 있는 사람이면 교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검찰이 과거에 본인들이 거대한 카르텔 안에서 얘가 하건 검찰은 덮어주는 그런 수사를 했던 게 검찰이었거든요. 검찰이 하던 그런 악행을 경찰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권 강화도 논리를 좀 몇 가지 가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네. 제 마지노선은 뭐냐면요. 검찰의 수사 인력이 너무 불안하다. 다 빼자. 그럼 저는 만보 양보를 하면요. 그럼 정권 송치를 하고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켜야 돼요. 수사지휘권 부활에 대해서는 또 난리를 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싫으면서 제한적인 통제 자체도 안 받겠다? 이건 너무 큰 욕심이고 이건 경찰대 그 카르텔 그 기득권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보장해 주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효적인 통제 방안을 말씀하시라. 네. 말씀드리는 미국 겁니다. 같은 경우는요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게 이제 기소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재판에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검사한테 계속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된다 뭘 보강해야 된다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마치 무슨 법 전문가한테 법에 대해서 조문을 받는 것 자체를 그 무슨 굉장히 뭐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것도 참 문제가 그건 네. 아닌 거죠. 자 그리고 또
가기 전에 아쉽지 않게 장동혁 대표 네. 소식도 좀 봐야죠. 사진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 이제 장동혁 대표의 그 올림픽공원 출석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본격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권파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앞으로 할 거면 실명 비판하세요. 장동혁 대표가 마치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림픽 공원을 찾은 의원들이 40여 명이라는 거예요. 40명이 네. 넘는데요. 그 명단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만큼 여기 그 시민과 청년들, 우리 참정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은 장동혁 편이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싶으면 실명으로 해라. 네. 실명으로 근데 지금까지 하셨죠? 저는 뭐 그렇고 저 말고도 권영세 의원도 네. 실명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기호 의원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알고 보니 다 실명을 하고 실명인 것 있었군요. 같은데. 자기들 그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얼굴 보이면서 하는 게 실명 아닙니까? 뭐 예명으로 어디서 하신 숨어서 합니까? 본명 맞으시잖아요. 본명 맞. 예명으로 아니에요. 그 익명으로 비판한 예명으로 비판한 사람들 왜 갑자기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아까 장동혁 대표 사진 나왔었잖아요. 올공에 있는 사진. 네. 그 진짜 저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참정권 아니 저 멘트 말고 네. 장동혁 대표 목에 걸려 있는 저 목걸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이승만 전 대통령 얼굴 초상화를 아, 목걸이로 그러네요.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을 보수 진영에서 뭐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네, 네. 그분이 3.15 부정선거 때문에 하야한 분이거든요. 부정선거 때문에 하야한 대통령의 초상화를 목걸이를 걸고 부정선거 집회에 나가서 아. 저렇게 외치고 있는 거 너무 아. 괴랄하지 않나요? 아, 저는 진짜. 부정선거의 부정선거 아버지. 하네. 부정선거로 하야하신 분이에요. 모순의 극치네 진짜. 그러니까요. 저 장동혁 대표의 저 모습 저 뭡니까 저거? 희한하네. 책임 정치. 부정선거 책임지고 막는다. 잘못된 것을 내가 바로 잡겠다.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확실히 장동혁 대표하고 손을 좀 잡으려고 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이 행보는. 차기 당 대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그런 거 그래서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근처도 얼씬거리지 말라고. 네, 안철수 네네.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명으로 가장 크게 비판을 하는 것이 그 조갑제닷컴 대표인데요. 보수 언론인 조갑제 대표가 2028년 총선에 공천 배제 명단을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명단이 나오면 저희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의 원픽이었던 투픽인가요? 유병호 네. 그 감사원 감사위원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네네. 이건 이제 그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실제 감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대면 조사, 시공업체들 대면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만나서 확인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유병호 감사위원이 그렇게 하지 말고 서면으로 돌려라. 그리고 뭐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제해라 대면 조사를.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네.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저 쇼핑몰에서 리뷰 보고 사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조심해야 되겠군요. 네, 믿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산경찰청에서 이 리뷰 조작한 일당을 적발을 했는데요. 28,000건을 조작해서 17억여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죽어 있는 계정을 뭐 가지고 오거나 사오거나 해킹하거나 해서 그 계정들을 가지고 이거 해보니까 정말 좋았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등등등 가짜 리뷰를 무지하게 올려서 리뷰를 건당 뭐 얼마씩 받아서 17억 원이나 벌었다고 하네요. 17억이요? 네, 많이 벌었네. 야, 근데 이게 건당 700원이에요? 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00원인데 17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겠죠. 이거 진짜 노동소득입니다. 이거 매크로로 한 게 아니고요? 매크로입니다. 네. 와 대단하다. 28,000건의 리뷰를 조작한 일당이 적발이 됐더라. 네. 특히 이제 건강 뭐 기능식품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미용 관련된 거, 그렇죠. 음식점 네. 이런 게 이제 대체로 리뷰를 많이 따라가죠. 많이 따라가죠. 네. 왜냐면 내가 어떤 식당을 가는데 한 번 갔다 실패하면 이건 뭐 되돌릴 수도 없고 어차피 안 갈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식당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한번 해본 거에 대해서 좀 믿고 가는 건데 그것도 믿을 게 별로 없더라. 특히 머리 같은 거 할 때 헤어 할 때 저도 많이 좀 리뷰 보고 가는데 그 보면서도 머리, 그 좀 머리. 불안함이 좀 네, 있어요. 맞아요. 이거 맞을까? 네.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이거 의심을 좀 해봐야겠네. 그 옛날에 왜 파워블로거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자기가 리뷰 써주고 맞아요, 얻어먹고 맞아요.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거 안 걸리려고
나왔던 그 제안이 진짜 리뷰를 보려면 네. 무슨 돼지고기 맛집 오빠랑 이걸 같이 검색하라고 실제로 그것도 이미 오염됐어요. 그건 이미 오염된 지 오염됐죠. 10년 된 것 예.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짜 리뷰 이제 내돈내산 리뷰도 내돈내산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당원도 가려야 되고 리뷰도 가려야 근데 되고 알고도 속아요. 다 가려야 돼. 저도 그치, 최근에 맞아요. 또 속았기 때문에 저도 네. 나온다. 드디어 이거는 이 리뷰는 제가 실제 리얼로 리뷰.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맞죠? 좋아. 어우 시원해. 어우 좋아. 네 맞습니다. 바로 뉴퍼마켓 온열 스트레칭 마사지기 체조 국가대표 신수지의 굿나잇 수면 과학 베개입니다. 요거 이제 배구 주무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스트레칭 하실 때 허리에 대고 온열 기능도 있고 마사지 기능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베개처럼 또 허리 마사지기처럼 쓰셔도 되고요. 이게 C 타입으로 충전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도 충전 가능. 옆구리, 허리, 뭐 허벅지, 종아리 어디든 다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요거 인체공학적 설계로 누워만 있으면 목을 자연스럽게 C 컵으로 스트레칭 시켜드리고요. 요거를 근데 뒷면 지퍼를 열면 커버만 쏙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세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베개도 이 베갯잎이라고 피를, 그러죠. 이거 자주 좀 빨아줘야 돼요. 맞아요. 계속 오래 쓰시죠? 이거 한 번 하면 만 몇 달씩 쓰실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한 번에 보내버려. 동의도 안 하는데. 여기 뒤에 피지 같은 것 때문에 네, 나중에 맞아요. 목에 막 뾰루지 나고 나고 그런답니다. 얼굴도 뭐 나고 그런 네, 그래서 베개 요 커버 싹 빼서 빨래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무려 29,900원. 정말 가격 싸네. 진짜 좋은데. 한 번만 네. 줘보세요, 네, 진짜. 한번 리뷰 한번 해야 궁금해. 돼. 예. 이게 움직이는 거 안에서 이렇게. 아니, 안에서 마사지를 해주는 진동이 거예요. 예, 마사지가 있죠. 예, 그또 천천히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또 해주니까 예, 좋습니다. 아유, 시원하실 것 같아. 예, 29,900원. 네, 하나 하세요. 표정이 안 좋은 누워 있으면 뭐 극락이죠. 예. 광고주가 보고 계십니다. 그래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죠. 아니, 광고주랑 나랑 무슨 이게 다 상관이야? 오늘 출연료입니다, 여러분. 네. 참. 자, 입체케어 온열 진동 스트레칭 마사지 한 번에 해드립니다. 29,900원에 커플로 쓰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맞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